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독자로서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죠? 저도 역시 저자로서 이걸 읽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신가 궁금했어요. 오늘 보니까 제 책을 읽으시는 분이 이런 분들이구나 라고 보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진이 좀 비슷하게 나왔나요? 네. 더 잘생기셨어요. 사람들이 사진이 잘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실망스러운데 오늘은 사진보다 실물이 더 좋다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러면 오늘 코바디스 한국 경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앉아서 해도 되겠죠? 네. 오늘은 이명박 정부의 1년의 평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 경제의 현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연의 개요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명박 정부의 두 가지의 잘못된 공약. 저는 모든 문제의 시발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의 잘못된 공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명박 정부의 1년을 다시 되돌아보면 상당히 오락가락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관성의 결여가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락가락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번에는 미국발 금융위기의 성격 그리고 우리 경제의 대응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명박 정부가 지금 경제를 살리는 대안으로서 모색하고 있는 녹색 뉴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이 책에 나온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가장 제가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라고 그럴까요? 혹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라고 그럴까요? 종부세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느냐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명박 정부의 두 가지 잘못된 공약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이명박 정부는 이 두 가지 잘못된 공약 때문에 출범 초부터 삐걱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747 공약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가 시사착오적인 것이라고 부르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 공약입니다. 어려웠고 따라서 지난 1년 동안 이 정부가 해놓은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747 공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이 경제가 발전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7% 성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1960년대서부터 한 2000년 정도까지 한 8%에서 10% 정도의 성장을 계속해 오지 않았습니까? 성장의 초기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장이 어느 정도 성숙된 단계에 들어가면 7%의 성장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사실은 5%의 성장도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성장에는 우리가 크게 봐서 두 가지의 어떤 범주로 성장의 성격을 구분하는데요. 하나는 양적인 성장이고 다른 하나는 질적인 성장입니다. 양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력을 경제활동으로 동원을 하고 투자활동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해서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장이 양적인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2000년대까지 우리가 경험한 성장은 거의 다 이 양적인 성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 단계에서는 상당히 높은 성장률의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질적인 성장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이미 존재하는 노동과 자본에 대한 생산 요소를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술 혁신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생산성의 향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질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어떤 성장이 상당히 고도화된 단계에서 가능해지는 것이고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질적인 성장 단계에 아직 본격적으로 진입을 못한 단계입니다. 지난번에 1997년 말에 외환위기가 어떤 이유로 생겼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지만
제가 보기에는 양적인 성장 단계가 이제 거의 그 종결 단계에 이르렀는데 질적인 성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바로 97년 만에 경제 위기라고 보고 그 위기는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제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본격적인 질적 성장의 단계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7% 정도의 고도 성장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이 정부가 출범할 때 사실 지난번 그 참여정부 하에서의 경제 성과를 상당히 깎아내린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참여정부 때의 4% 내지 5%의 성장률을 상당히 초라한 것이라고 항상 묘사했죠. 근데 사실 5% 성장률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에요. 따져보면. 여러분들 경제학 원론을 보면 70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70을 X로 나눈 값이 뭐가 나오면 그 값이 바로 소득이 2배로 올라가는데 걸리는 횟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에 10%씩 성장하면 70 나누기 15면 목이 7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7년이면 국민소득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70을 5로 나누면 14가 되고 그렇게 되면 14년이면 국민소득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국민소득이 2배가 14년 만에 2배가 된다는 건 엄청난 성과 아니겠어요? 14년 만에 내가 2배로 부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뒤돌아보면 5%의 성장률도 상당히 훌륭한 성장률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명박 정부는 이 4%, 5% 성장률이 초라한 것이고 내가 들어가면 7% 성장률이 가능하다라고 약속을 하고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의 그 잠재 성장률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그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은 무리를 하지 않고 자연적인 상태에서 성장할 수 있는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이에요. 그 무리를 한다는 건 뭐냐면 인위적으로 경기를 띄어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순리대로 성장할 수 있는 비율이 바로 잠재 성장률이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지금 5%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평가하고. 그럼 잠재 성장률이 5%인데 7%의 성장은 그럼 어떻게 이룰 수 있냐? 무리수를 두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제를 인위적으로 부양을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의 위협을 무릅쓰고 7%의 성장은 달성할 수는 있겠죠. 일시적으로는. 그러나 그건 지속적인 성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명박 후보가 그 당시 747 공약을 냈을 때의 7%라는 것은 일시적인 성장 목표의 달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7% 성장을 약속한 것으로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것은 실현이 불가능한 목표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그 선거전에서 이명박 후보가 내세울 거의 유일한 그 무기는 경제 살리기였고, 그러려면 7%라는 상당히 그야말로 장밋빛 그림을 그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무리수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서부터 무리수를 두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취임 초부터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무리한 경기 부양을 시도한 것이죠. 그 단적인 예가 그 당시에 강만수 장관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환율이 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럼 환율이 왜 높아지길 바랐느냐? 환율이 높아져야 수출이 잘 되고 성장률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고환율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환율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가가 불안해져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우리나라는 상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1000대 1일 때 100달러짜리 물건이 한국에 오면 10만 원인데 1500대 1일로 오려면 10만 원 하던 게 15만 원으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고환율 정책을 추구해가지고 물가가 불안해지니까 이제는 물가 관리 정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물가 관리 정책이라는 것이 그냥 물가를 단순히 안정시킨다는 어떤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물가 안정 정책이 아니라 물가를 인위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그런 정책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명박 물가지수라는 거 기억하시죠? MB 물가지수라는 거. 그러니까 생필품
100가지 정도를 특별한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가지고 그것들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그런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물가 관리라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정권 하에서나 통할 방식이지 민주적인 체제 하에서는 통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요즘에 기업들어 너 상품 가격 너무 높으니까 내려라 한다고 누가 듣겠어요, 그거를. 옛날에 권위주의적인 정권 하에서는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이 물가 관리 정책도 실패를 보인 거죠. 그리고 이제 환율이 갑자기 뛰어오를 기미가 보이니까 이제 급해지니까 보유 외환을 풀어서 다시 환율을 떨어뜨리려고 노력했죠. 근데 환율이라는 것은 그렇게 정부가 돈을 푼다고 해서 갑자기 내려가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면 투기 세력들은 더 신나가지고 환에 대한 투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 메커니즘에서 환율이 결정되는데 거기다가 개입을 해서 달러를 푼들 그게 환율이 안정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한 200억 달러에 해당되는 그 외환만 축나고 그 게임은 끝나고 정부는 이제는 환율 안정은 포기한 상태로 놔둔 거 아닙니까? 결국 이러한 오락가락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 기조의 불안정성이 심화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바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를 엄습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지난해의 우리 경제를 돌아보았을 때의 평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 불행한 공약이라고 보는 것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죠. 이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 제일 지지도가 높았던 것은 당연히 경제 살리기 공약이었어요. 그건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후보가 공약을 10가지를 하면 그 중에서는 지지도가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두 다 이명박 후보가 얻은 3분의 2의 득표에 해당되는 지지를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반도 대운하 공약이라는 것은 그중에서 지지도가 가장 낮은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어요. 거기는 의심의 여지는 좀 없어요. 예를 들면 서울 서초구 강남구에서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거의 몰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서초구 강남구 사는 사람들이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 무슨 집착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 한반도 대운하가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은 관심이 있겠죠. 지역 개발이나 이런 걸로. 그러나 강남구 서초구 구민들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려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저는 힘들다고 봐요. 그렇다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라는 것은 이명박 후보를 찍어준 데 대해서 거의 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마치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한 국민적 승인이 끝난 것처럼 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인 것이죠. 제가 2008년 1월에 한반도 대운하를 비판하는 글을 썼을 때 제 느낌이 그랬어요. 이거 그대로 놔두면 언젠가 첫 삽을 뜨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예요. 그랬어요, 거의. 그래서 제가 평소에 그런 글을 잘 안 쓰는 사람인데 쓸 수밖에 없었던 거지. 물론 그렇게 큰 파문을 일으킬지는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기분이 하도 그래서 한번 내 기분이라도 풀어보자라고 쓴 거예요. 근데 그 위기의식은 상당히 그 당시 컸었어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 어떤 여론의 검증이 없이 그대로 밀어붙인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라는 것이 국토 개조론의 일환이거든요. 최근에 보면 우리 대통령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국토 개조론을 상당히 좋아하신다는 신문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안창호 선생이 국토 개조론을 부르실 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죠. 그 당시 나라를 일본에 뺏기고 우리가 이렇게 후진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뺏겼다는 그런 울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국토 개조론이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또 1960년대 우리가 경제 발전을 시작할 때 보면 예를 들면 포항에 있는 한적한 포구를 메워서 포항제철을 만들고 광양만을 메워서 제2제철소를 만들고 또 그다음에 울산에다가 그냥 갑자기 현대자동차 공장을 만들고 또 경부고속도를 닦고 그런 것이 다 우리에게는 일종의 발전의 하나의 상징이었어요. 의미가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이제 발전이 어느 정도 이룬 단계에서는 이제는
개발보다는 보존이 우리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환경과 우리가 융화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된 거 아니냐 이거죠. 더군다나 이제 산업 구조 자체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되고, 그러니까 경제 구조가 유연화되면서 이제는 환경과 공존하면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절박한 이유도 없이 자연을 파괴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이 한반도 대운하라는 것은 대대적인 자연 파괴를 수반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 토목공사로 그 경제를 살리자는 것은 사실 1930년대의 발상 아닙니까? 그 당시 케인즈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예로 들 수 있는 게 토목사업밖에 더 있었어요. 그때 첨단사업이 있었겠습니까? IT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케인즈 시대에는 토목사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토목사업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예를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2010년대의 지금에서 다시 그 논의를 그대로 살린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니냐 이거죠. 제가 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비판하는 글을 썼더니 많은 이제 악플이 달렸는데, 악플을 요새는 잘 안 읽습니다만 처음에는 조금 읽었죠, 제가 호기심으로. 그 악플 중에서 많은 게 뭐냐면, 경부 고속도로를 반대한 사람들 너 기억하느냐? 그 사람들 말대로 반대론에 굴복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너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도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20년, 30년 후에 우리 경제가 결국 한반도 대운하 때문에 이런 그 발전의 기틀을 잡았는데 네가 그걸 반대해가지고 역사의 죄인이 되겠느냐 이런 악플이에요. 또 심지어는 어떤 논설위원도 그렇게 저를 비판한 걸 제가 읽었어요. 그런데 경부고속도로와 한반도 대운하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경부고속도로는 그 당시 우리나라가 아직 자동차 시대에 돌입하지 못했던 시대에 자동차 시대의 도래를 준비하는 하나의 단계이지 않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철도가 대부분의 운송을 담당했고 자동차로 그 서울과 부산을 잇는 그런 그 물동량 이런 것들은 많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대를 여는 사업이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한반도 대운하라는 것은 지금 해운이라는 것은 일종의 과거의 사업이 돼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18세기, 19세기는 바다를 정복한 사람이 세계를 정복하지만 지금 바다를 정복한 사람이 세계를 정복한다는 건 다 비웃지 않겠습니까? 지식을 정복한 사람이 세계를 정복한다 그건 되죠. 지금은 해운이라는 게 하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웬만한 물자도 항공으로 다 나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부산에서 배 타고 그야말로 관문을 열었다 닫았다 서울까지 오면 누가 그거를 하려고 하겠어요. 물론 요트를 띄운다고 그러지만 그 요트 띄워가지고 얼마나 내수가 창출되겠고요. 그러니까 한반도 대운하와 경부 고속도로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이걸 똑같은 차원에서 놓고 새 시대를 연다라는 주장이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라는 이제 비판이 일어나니까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민자로 하겠다. 정부 돈 한 푼도 안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이제는 반대하지 마. 세금 한 푼도 안 들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민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그래서 그럼 그것의 경제성이 인정되느냐?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 그 민자 사업이라는 거에 그 귀결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인천공항을 달리는 유령철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양양 국제공항 같은 거 보시지 않습니까? 민자 유치해가지고 결국 귀결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한반도 대운하의 경우에도 민간의 건설 회사들의 평가는 부정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이 그럼 대운하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느냐? 결국 제밥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개발권을 딴다든지 혹은 공사를 해가지고 전액 정부에다가 뛰어넘긴다든지 비용을. 정부가 몇십 년 동안 그 영업이익을 보장해 준다든지. 이것 때문에 사실 민자 유치에 대해서 건설회사들이 적극성을 보인 거거든요.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민자 유치가 아닌 것이죠. 결국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인천공항철도처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럼 진정한 의미에서 민자 유치가 성공하면 그러면 인정해 줄 것이냐? 그것도 인정 못 해요. 왜?
이 대운하 사업에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환경의 대규모 파괴예요. 그렇잖아요. 낙동강 상류와 한강 상류를 운하로 이으려면 거기를 콘크리트로 수심 6m를 깎아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 있는 실개천들 다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강 상류에서 산란하고 있던 물고기들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주변에 있는 숲 같은 거 다 파괴되는 건 불문가제 사실 아닙니까? 그럼 이 환경 파괴의 본질은 외부성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제학을 배우신 분은 외부성이 뭔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외부성이란 것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것을 가리켜서 외부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외부성이라고 할 때는 흔히 쓰이는 것은 해로운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경우고 그것이 뭐냐면 환경을 파괴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가 바로 외부성을 창출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거기서 외부란 이름이 왜 붙었냐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시장 메커니즘의 바깥에 존재하는 현상이라는 뜻에서 외부란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환경에 미치는 파괴는 자기의 이윤 계산에 카운트될 이유가 없어요. 지불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대운하 사업을 했을 때 그 민자 유치를 통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들은 환경 파괴는 자기의 이윤을 계산할 때 비용으로 카운트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사회적으로는 그게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카운트하면 사회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수행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는 평가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수행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양어장의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그 도시의 상수원으로 쓰는 저수지에 정부가 수익 사업으로 양어장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막 반대를 해요. 그럼 상수원이 오염되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정부가 민자 유치를 하자. 거기서 붕어나 잉어 키워가지고 이윤 낼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돈으로 스스로 투자해서 만든다고 그러면 우리 허용해주자. 그 말이 되는 겁니까? 그거 똑같은 이치거든요. 환경에 대해서 미치는 악영향을 카운트하지 않는 거는 양어장 주인이나 대운하 건설업자나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자유치가 100%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자유치라도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허용해서는 안 될 사업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럼 대운하로 인해서 얻는 것과 잃는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얻는 것은 아주 미미한 경제적 이득일 거예요. 아주 미미해요. 제가 보기에는.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미미해요. 뭐 그렇게 클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부가 그리는 장밋빛 그림이란 건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허황된 그림이에요. 거기서 뭐 중국 관광단이 요트를 타고 온댔지만 생각해보세요. 계속 콘크리트 숲속에서 요트 타고 가는데 뭐 좋겠어요? 그 산 보는 것도 1시간, 2시간 볼 때 좋지 10시간, 20시간 가면 질리지 않겠어요? 왜 오겠어요 거기? 아예 항주나 이런 데 가서 그 보트를 타죠. 뭐 별로 이득이 없어요. 그러면 잃는 것은 뭐냐? 우선 첫째, 건강한 생태계를 잃죠. 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 같은 대규모의 사업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할 수 없다는 데 있어요.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그거예요.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이라면 그거는 오히려 두려움이 작아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팔당댐을 막은 다음에 그 팔당댐이 양수리라고 해서 그 남한강하고 북한강에 합류하는 지점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팔당댐을 막아가지고 양수리가 수몰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호수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 주변 기후가 상당히 변했다는 얘기가 신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댐을 만들어가지고 물을 가두어도 기후가 변할 정도로 생태계는 민감한 영향을 받아요. 근데 한반도 대운하 사업처럼 거의 두 강을 완벽하게 잇는 그런 사업이 있을 때 그 주변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름다운 산하, 이걸 우리가 잃게 되는 거죠. 물론 아름다움은 보는 사람 눈에 따라 다르다는 말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콘크리트 숲을 보고 아름답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저는 실개천이 그대로 흐르고 갈대밭이 우거진 것이 더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요. 아름다운 사나이 이렇게 되죠. 예를 들면 낙동강 상류의 하회마을 이런 것들 다 그냥 직강화해가지고 콘크리트 숲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깨끗한 물. 지금 4대강 사업에서도 지금 수질 정화도 하나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건 우리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물을 가둬놨는데 어떻게 수질이 정화되겠어요? 물을 흘러야 깨끗한 거 아닙니까? 갇힌 물이 깨끗하다는 건 어불성설이죠. 특히 대운하 사업처럼 관문을 만들어가지고 관문을 여닫고 했을 때는 물을 계속 거기다 막아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썩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 아닙니까? 독일 대운하 시찰 갔다 온 사람이 독일 대운하는 수질 측정을 안 한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수질 측정을 할 필요가 없대요.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잃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귀중한 문화재를 잃게 되죠. 수몰되는 게 그 당시 대운하 산업을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수몰되는 지역을 예상해 봤더니 국보 3점 등 110점이 수몰된다는 그런 예상이 나왔어요. 여주 신륵사도 완전히 목전까지 물이 차게 되고요. 과연 그러한 미미한 경제적 이득을 이런 손실과 맞바꿀 가치가 있느냐, 이걸 묻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다음번에 오락가락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어요. 이 오락가락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성장과 물가 안정 사이에서의 오락가락이에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맨 처음에는 7%의 고도 성장을 추구했다가 물가가 불안해지니까 물가 안정으로 가고 오락가락한 거죠. 또 외환시장에서 고환율 정책을 추구하다가 갑자기 환율 안정으로 기조가 바뀐 것. 그 다음에 민영화 문제에서도 수도 사업을 하겠다고 말했다가 국민들이 반발하니까 수도 사업의 민영화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말 바꾸고. 대운하 사업에도 말 바꾸기가 심하죠. 대운하 사업도 한다 안 한다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혹은 4대강도 나중에 간문만 만들면 운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은 마음대로 오고 있잖아요. 신문에 보면. 그럴 때마다 제가 혈압이 오르는데, 만약에 그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 아니라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불러다 꾸짖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어줍지 않은 말을 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느냐고. 근데 한 번도 꾸짖었다는 얘기를 한 거 안 보니까 정부의 기본 방침이 오락가락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오해였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렇다면 결국 이 오락가락 정책이라는 것은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게 만든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쳐왔을 때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빚었어요. 왜 하고 많은 나라 중에서 외국의 경제지들이 우리나라를 집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가장 위험하다고 얘기했겠어요? 우리나라가 특별히 위험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건 결국 현재의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 때문에 그런 평가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쓸모없이 우리가 불신을 사게 된 거죠. 이 신뢰의 상실은 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따라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개선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오락가락 정책으로 상당히 경제의 기조가 불안한 상황에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를 엄습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금융위기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 낙관론으로 일관했어요. 우리 경제 기조는 건실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그건 1997년 말에 외환위기를 연상하는 대목이죠. 그때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실지 몰라요. 잘 기억하시지 못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어렸기 때문에, 지금 대학 다니는 분들은. 근데 그 당시에도 97년 말에 보면 우리 정부가 펀더멘탈은 좋다. 그때는 펀더멘탈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우리 경제는 펀더멘탈은 충실하다. 그건 귀가 따갑게 들었어요. 근데 외환위기를 딱 맞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갑자기 확대되고 있을 때 우리 정부는 상당히 낙관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특히 금융기관의 부실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 드러났죠.
지금 현 정부가 과거의 참여정부의 정책을 상당히 많이 비판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정부가 참여정부에 대해서 한 가지 고마워해야 할 점이 있다고 봐요. 뭐냐? 참여정부가 참여정부 말기에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명박 정부가 엄청나게 고마워해야 될 일이에요. 그때 참여정부가 대출을 규제하지 않고 마음대로 대출해가서 집 사라 그랬다고 해봐요. 은행의 부실이 지금의 미국 은행의 부실에 버금가는 부실을 안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만큼 우리 주택시장의 버블의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고, 버블 붕괴의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그렇게 했는데도 부실을 안고 있으니, 그때 그 방만한 대출을 해줬다면 우리 경제는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빠졌을 수 있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또한 이 외환수급에도 상당히 우리가 위험스러운 고비를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폐 수합, 통화 수합을 협정을 체결해서 간신히 위기를 넘어간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외환 보유고가 2천억 달러가 넘으면서도 그런 위기를 겪었다는 것이 사실 납득이 잘 안 가는 점이죠. 그래서 이 신뢰의 상실은 거듭되는 위기설로 나타나게 된 거죠. 9월 위기설이 지나자 또 3월 위기설이 나왔잖아요. 결국 이런 위기설이 근거 없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결국 이런 위기설이 자꾸 나온다는 것이 정부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근거 없는 위기설이 나오느냐 이거죠. 신뢰를 받았다면 이런 근거 없는 위기설이 나오지 않고 쓸모없이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세계의 경제가 어느 정도 위기가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지를 지금 예측할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 97년 만에 외환위기 때는 지금보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좋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주로 위기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국한돼서 일어나고 나머지 지역은 건전했어요. 근데 지금은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쪽에서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 기조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일본이나 EU나 미국이나 중국이 사줘야 되는데 다 재코가 적자니까. 미국 사람이 그동안 흥청망청 써댔지만 이제는 쓸 능력이 없죠. 빚더미 위에 앉아서 뭘 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수출하는 것이 앞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우리 경제가 흑자를 기록했잖아요. 근데 그 흑자라는 게 사실은 수출의 증가 때문에 일어난 흑자가 아니라 수입의 감소 때문에 일어나는 흑자예요. 경제가 침체되면 수입이 줄게 돼 있어요. 수입 수요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보통 신문에 보면 흑자 났다고 좋아하는데 사실은 흑자가 났다는 게 어떤 경우에는 경기 침체의 하나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경제가 건전한 회복 기조로 들어가려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게 일어나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전망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언제 회복할지 지금 모르잖아요. L자형이 될지 W자형이 될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L자가 되면 이렇게 경기가 아래로 내려가서 계속 아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W자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지금처럼 반짝 올라가는 것처럼 하다 다시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경제도 낙관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거죠. 지금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반짝 뜨고 있지만 그것은 풀려난 부동자금 때문에 생긴 착시현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보면 돈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경기가 기본적으로 안정기조에 들어섰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활발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과제는 시스템의 정비, 안정이에요. 그러니까 조속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더 이상의 부실은 없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각인시켜줘야 된다 이거죠. 기업들도 이제는 부실기업은 다 정리가 됐고 금융기관도 부실을 다 털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해도 좋다. 이제는 안심하고 중소기업에게 대출을 해도 좋다라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의 선결 과제인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 정부는
토목공사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려는 것이고, 이 토목공사로 경기를 안정기조로 회복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저의 진단이에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녹색 뉴딜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녹색 뉴딜이라는 것이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빌미로 대운하의 꿈을 부활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녹색 뉴딜의 핵심이 바로 4대강 정비 사업이거든요. 근데 4대강 정비 사업의 실체가 지극히 의심스러워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4대강 정비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 너무나도 많아요. 좀 불안할 정도로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의구심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녹색 뉴딜이라는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녹색이라는 개념과 토목공사로서의 뉴딜은 서로 잘 조화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토목공사는 그 자체가 환경 파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멀쩡한 숲을 베어내고 거기다가 길을 만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방을 쌓고. 그러니까 녹색 뉴딜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모순어법이죠. 서로 융화될 수 없는 두 단어를 뭉쳐가지고 하나의 개념을 맺는 거예요. 더더구나 제가 그 아이러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뉴딜이라는 것을 이제 현 정부는 토목사업의 대명사로서 뉴딜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뉴딜의 본질은 토목사업이 아니에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을 제기했을 때는 소외받은 자에 대한 새로운 대우를 의미한다는 데서 뉴딜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뉴딜의 실체는 전투적인 진보주의예요. 노조의 권익을 강화하고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자와는 신자유주의적인 그 정책 처방과는 반대의 극단에 있는 그런 정책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뉴딜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이러니가 많죠. 이 녹색 뉴딜이라는 그 말에는. 그럼 이 4대강 정비 사업의 내용을 보면 최근에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홍헌호 연구위원이라는 분이 어떤 그 인터넷 매체에다가 올린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의 제목이 뭐냐면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극이 시작됐다라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4대강 정비 사업이 실제로는 감춰진 대운하 사업이라는 그런 그 주제의 뜻의 글이죠. 그래서 이 글에서 대운하 사업과의 유사성을 이제 지적한 거를 보면 우선 공사 비용을 보면 대운하 사업이 14.1조 원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4대강 정비 사업에 투입되는 자금이 지금 13조 9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2천억 원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 정부는 예전에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통해서 토목 사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안 해도 4대강 정비 사업을 통해서 그 경기 부양 효과를 거의 100% 달성한 거죠. 그러니까 예산 규모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 불안할 정도로 흡사한 거죠. 그러니까 규모도 그렇다는 뜻이죠. 두 번째, 보의 숫자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서 16개가 계획되고 있었는데 이번 4대강 정비 사업에서도 16개예요. 똑같아요. 그다음에 간문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서는 19개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간문은 아니죠. 대운하가 아니니까. 정비 사업이죠. 그 대신 개방형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수 있는 거. 필요하면 간문을 만들어가지고 여닫을 수 있는 거. 그게 16개예요. 그 다음에 그 준설을 해서 수심을 확보하는데 한반도 대운하에서는 배가 다닐 수 있게 6m를 계획을 했는데 지금 이 다른 강에서는 2.5m에서 3m지만 낙동강, 우리가 제일 관심의 대상을 잡은 낙동강은 4m에서 6m. 그러니까 대운하와 거의 비슷한 수심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거기다 간문만 설치하면 운하가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정부 측 인사가 하는 말이죠. 준설량이, 그러니까 그 토사를 파서 꺼집어내는 양이 한반도 대운하에서 8.3억 톤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 4대강 정비 사업에서는 6.4억 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정보를 종합해 보면
이름만 대운하 사업이 아니지 거의 대운하 사업에 준하는 사업이다라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게 불안한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하루아침에 대운하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는 거죠. 그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통령이 대운하는 없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우리가 야, 그 4대강 정비사업 대운하 아니냐라고 우리가 이제 그 비판을 하고 혹은 의문을 제기하면 그 사회가 그만큼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대운하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대운하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도 걱정을 접고 관심을 딴 데로 돌리면 되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그 말이 한마디도 나온 적이 없잖아요. 반대하면 대운하는 하지 않겠다. 근데 반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반대한다 그러면 그 인터넷 앞으로 보면 야 이놈아 네가 뭘 다 알아. 여론조사 해봤어? 찬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 혼자 반대하는 사람 많다고 설쳐 이렇게 악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우리가 바라는 말이 아니죠. 대운하는 아니야. 이건 대운하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4대강을 살리는 사업이야. 이 말들이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왜 안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운을 두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다음에는 이거 잘 안 넘어가네. 결국 이명박 정부가 토목 사업으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데 집착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토목 사업으로 경제가 살릴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목 사업의 부양 효과는 한시적이에요. 영속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토목 사업이 끝나는 순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IT에다 투자를 해서 IT 산업이 예를 들면 확장이 되면 그것은 영속적으로 그 소득을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토목 사업이 끝나는 순간 그 소득 창출과 일자리 창출은 스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효과가 한시적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속적이면 질 좋은 고용기회의 창출이 시급한 것이죠. 근데 토목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나중에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토목 사업에서 오히려 제3국인을 고용하게 될지도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 아주 그야말로 힘들고 보수가 적은 그런 일자리는 제3국인이 그걸 메우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껏 죽 써서 뭘 준다는 이런 격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죠. 또한 과잉건설은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는 거죠. 일본에 가보면 일본이 지나간 그 잃어버린 10년 동안에 일본 건설족들이 도처에다가 쓸모없는 그 도로와 다리를 건설해놨어요. 그래서 보면 차가 거의 다니지 않는 도로들이 많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게 꽤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다니지 않는 유령 운하가 생길지도 모르죠. 인천공항철도처럼. 그러니까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없이 단순히 경제 살리기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토목공사는 자원의 낭비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걱정스러운 거죠.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경기 부양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해요. 하나 돈을 쓰되 좀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곳에 쓰자 이거죠. 예를 들면 첨단 기술을 촉진한다든가 교육을 좀 더 질을 높인다든가 사회복지를 좀 더 질적인 개선을 가져온다든가 이런 데 돈을 쓰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 사회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정부가 사회복지에서 처음에 상당히 냉담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경제가 침체되니까 이제는 뭐 돈을 나눠준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색도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 그 경제 발전의 길로 가자. 그런 기치를 내걸고 사회 안정망을 구축했다면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자동적으로 부수적으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따뜻함이 묻어나는 것이고 경제 활성화도 되고. 근데 이쪽은 냉담했다가 나중에 돈을 푸니까 별로 생색도 안 나고 그게 무슨 불행이냐 이거죠. 다음에는 제가 그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부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주장하기는 좀 미안합니다만 저는 이 종부세에 대한 오해는 이 보수 언론의 탓이 크다고 봐요. 보수 언론에서 하루가 다르게 종부세를 깎아내렸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종부세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종부세가 나쁜 세금이라고 믿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의외로 그 근거가 박약해요. 왜 나쁜 세금이냐고 물으면 말할 그 근거를 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언론에서 지적하는 문제점 중에서 과장된 것이 많아요. 뭐 단적인 예로 언론에서 제일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게 재산세를 이미 걷고 있는데 지방세로 국세를 또 걷으면 이중과세 아니냐. 무슨 이중과세라면 큰일이 났듯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소득에 대해서도 이중과세가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이잖아요. 이번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종합소득세가 예를 들면 500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국세로서 종합소득세를 내고 10%를 주민 할이라고 해서 지방세로 지방정부에 내요. 그러니까 소득에 대해서도 이중과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혀 도외시하고 집에 대해서 이중과세가 되면 큰일이라도 날 듯이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 국세인 종부세는 허용될 수 없다. 세계 모든 나라가 재산세를 지방세로 운영하고 있다. 근데 재산세를 지방세로 운영하려는 철칙이 어디 있나요? 재정학 교과서에 있나요? 없어요. 단지 전통 혹은 편의 혹은 관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국세로 한다고 해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건 뭐 재정학 이론 어딜 봐도 그걸 국세로 해야 된다는 이론은 없어요. 물론 종부세가 완벽한 세금은 아니에요. 문제점이 있어요. 나도 인정하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싼 집을 갖고 있지만 세금을 낼 소득이 없는 사람, 은퇴자 이런 사람의 문제. 그건 저도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이 문제는 간단한 손질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그런 해법은 뭐냐? 우선 종부세 과세 대상을 지금 6억이잖아요. 그걸 올리는 거예요. 9억 내지 10억으로 올리는 거예요. 전 참여정부가 너무 욕심을 부렸다고 생각해요. 9억에서 6억으로 낮췄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종부세에 대한 쓸모없는 반감을 산 행위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는 사람 중에서 자신은 상당히 우리 사회의 상층부지만 자기 자신은 중산층 아래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우리나라의 2%밖에 안 돼요. 그럼 종부세를 낸다는 건 우리 사회의 상위 2%에 포함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 물어보면 저 강남구나 서초구 사는 사람이면 내가 서민이지 내가 무슨 상위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종부세 내려면 무지하게 반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구태여 거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종부세를 거두려면 집을 3채씩 4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 40억 50억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걷지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거둘 필요가 없어요. 효과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그걸 올려주라 이거예요. 올려주라. 그 다음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상당한 특혜를 주라 이거예요. 되게 이런 사람 소득 없는 은퇴자는 집 한 채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나 소득 없는 은퇴자라면서 집 3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죠. 불평을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1가구 1주택이어야 불평을 말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그 다음에 장기 보유 주택에 대해서 특혜를 주라 이거예요. 되게 그 사람들은 장기 보유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전부터. 그러면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문제는 거의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저는 제 생각이 조금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가 종부세 개편을 한 그 내용을 한번 봐요. 내용을 보면 우선 헌재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헌재 결정을 환영했죠. 정부는. 세대별 과세를 개인별 과세로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부부 중에서 한 사람, 예를 들면 남편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남편하고 부인하고 반반씩 7억 5천씩 등기한 사람이나 과거에는 똑같이 15억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됐어요. 근데 이제 헌재 결정이 된 다음에는 7억 5천, 7억 5천이 따로 과세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세 대상 소득을 주택 가격을 9억으로 올리면 이 두 사람은 면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혼자 이름으로 돼서 15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부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선택하는데 특히 집 많은 사람일수록 부부 이름으로 나누는 것이 더 많다고 저는 추정해요. 구체적인 통계는 못 봤어요. 근데 주변에 보면 그래요. 집 두 채 있는 거 많은 경우에 부인 이름으로 하나, 남편 이름으로 하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를 따로 과세하게 되면 부유층한테 그 혜택이 결정적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그거를 떠나서 저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조세의 공평성에서 헌법과 더 중요성을 갖는 개념이 수평적 공평성이에요. 수평적 공평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경제적 능력의 소유자는 똑같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에요. 그거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그런 헌법의 평등성에 준하는 그런 중요한 원칙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수평적 공평성이 위배된다면 얼마나 그 조세에 대한 그 불만이 많겠어요. 옆집 사람이 나하고 똑같은 능력의 소유자인데 저 사람은 150만 원을 내는데 나는 500만 원을 낸다면 그거를 가지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대별 과세를 개인별 과세로 전환함으로써 이 수평적 공평성이 위배되는 결과를 빚은 거죠. 제가 헌재 결정이 난 순간에 미국에 그때 가 있었는데 하도 화가 나서 그 헌재 결정을 비판하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501호 뭐 김씨 가족의 뭐 분노인가 그 글을 썼어요. 나는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옆집은 부부 공동 등기로 돼 있어. 이 집은 종부세 환급을 받고 앞으로 내지 않는데 나는 종부세 낸 거 환급도 못 받고 계속 내야 된다면 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 그죠. 그럼 부부 공동 명의로 했을 때 그 사람을 조세상에 특혜를 줘야 될 이유를 한 가지라도 대보라 이거죠. 네? 부부 공동 명의로 해서 경제 능력이 줄어드느냐 이거죠. 안 줄어드냐 이거죠. 어떤 사람은 또 뜬금없이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그만큼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된 거니까 그만큼 특혜를 줘야 된다. 그건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그렇잖아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그 부부 공동 명의로 등기한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다른 이유면 몰라도. 그런 식으로 그 논의를 그야말로 그 천박하게 몰고 가면 안 돼요. 또한 정부가 한 것을 보면 최고세율을 3%에서 1% 낮췄어요. 최고세율이 3%가 과거에 보면 97억 이상. 그러면 예를 들면 100억, 과세 대상이 100억인 사람, 그러니까 집이 20억짜리 5채인 사람은 과거에 3억을 냈어야 돼요. 상당히 고통스럽겠죠. 그러니까 5채 있는 거를 팔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제는 100억 가지는데 1억밖에 안 내요. 근데 한 해 집값 오르는 거는 뭐 1억이 아니라 10억도 될 수 있고 20억도 될 수 있잖아요. 왜 팔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종부세의 목적 중에 하나가 주택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택을 처분하게 하는 유인을 제공하게 하는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에 3% 내던 사람은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극상위의 0.01% 정도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는 쾌재를 부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종부세 개편이냐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로 당신네들이 얘기하듯이 돈 없는 소득이 없는 은퇴자를 위해서 종부세를 개편했느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개편 그거 말고는 달리 해석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저의 솔직한 평가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정부를 보면 이 종부세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되기 때문에 투기 억제 장치가 이제는 없어진 상황에서 줄줄이 다른 주택 투기 억제 장치를 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심지어는 강남 3구 투기 지역 규제도 푼다는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이제는 여론의 그 추이를 보고 너무나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못 풀지만 그 말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후의 마지노선까지 넘는 셈이죠. 그러면 이렇게 그 주택 투기에 대한 모든 무장을 해제했을 때는 앞으로는 주택 투기가 전혀 재발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그러한 정책이 타당성을 갖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도 시비 걸지 않아요. 당연히 주택 투기의 위협이 사라졌는데 왜 쓸모없는 규제로 경제를 옥매일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택 투기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러는데 너가 나하고 한번 내기를 해보자. 학생들한테 그래요. 내 심정은 5년 안에 주택 투기가 제한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5년이면 너무 내가 불리하니까 10년 정도로 하자. 10년 안에 주택 투기가 제한되면 내가 이긴 것이고 10년 안에 주택 투기가 제한되지 않으면 네가 이긴 것이다. 나하고 한번 내기를 하자. 내기는 뭐 아무거나 다 좋다. 뭐 점심을 한번 사는 것도 좋고 뭐 사실 나쁜 걸 가지고 내기하는 게 좋지는 않죠. 그렇지만 지적인 호기심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저는 주택 투기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800조 원 이상의 돈이 풀려나갔잖아요. 세계 각국에서 지금 출구 전략이라는 말을 썼어요. 지금 풀려나간 유동성이 인플레이션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경기를 회복하는 단계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느냐는 그 전략인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유동성을 흡수하게 되면 경기 회복이 또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러니까 결국 풀려난 유동성을 우리가 당분간은 안고 살아야 되는데 그럼 그 풀려난 유동성이 갈 때는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금리는 뭐 최저한도로 떨어져가지고 정기예금 하면 3% 주고 MMF 하면 2.5%, 2% 주는데 그거 가지고 성이 찹니까? 그건 이거 일단 주식을 한번 사볼까 생각했는데 주식도 위험한데 보면 주택을 보면 여태까지 주택은 떨어져도 10%, 20% 떨어진 적은 없잖아요. 주식은 반값 뭐 90% 떨어진 적이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풀려나간 돈이 갈 곳은 뻔한 거예요. 결국 주택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기 회복의 징후가 보이자마자 투기 바람이 다시 세차게 불기 시작할 것이 거의 확실하죠. 그건 거의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불길한 믿음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의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그래서 또다시 주택 투기 바람이 불면 서민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죠. 여기 지금 강연 들어오신 분 대부분 젊은 사람이라 결혼하고 주택 마련해야 되는데 갑자기 주택 가격이 뛰면 여러분들 그 월급으로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서민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주택 가격이 뛰면 거품 경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거품이 붕괴될 때 무슨 위기가 닥쳐올지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투기로 부추기는가 정부가.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당장 먹기에는 꽃감이 달달하는 그런 속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는 살려야 되겠고 당장 경제를 살릴 길은 우선 이 투기라도 부추겨가지고 부동산 경기를 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건 상당히 위험한 도박이죠. 만약 주택 투기가 제가 염려하는 대로 재현된다면 우리 경제는 또 한 번의 큰 혼란을 면치 못할 것이에요. 그때 우리 정부는 두 가지 선택 가능성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렇죠. 체면이 있으니까 주택집이 없다고 얘기하고서 풀었으니까 그대로 놔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뒤에 일은 제가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체면이 깎이더라도 풀었던 규제를 다시 다 도입하는 거예요. 지금 윤중현 장관께서 최근에 발언했잖아요.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술솥을 막겠다.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병 주고 약 주고라는 말을 생각했는데 그게 다 풀어놓고 무슨 수단으로 막아요. 그리고 그렇게 부동산 투기가 제한될 위험성이 있다는 걸 본인도 인식하면서 왜 풀었어요. 그러니까 규제를 풀었다가 다시 도입하려면 거기에 따른 혼란과 비용이 얼마나 막대해요. 왜 그런 일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경제를 차근차근 운영하지 왜 그렇게 서두르냐 이런 얘기죠. 위기를 자초하는 일을 하냐 이것이 그 답답한 얘기래요. 그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 위기를 극복할 뾰족한 수가 없어요.
뾰족한 수가 있다면 제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도 정치에 뛰어들지 이렇게 초야에 묻혀 있겠어요? 아무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초야에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어느 누구도 아이디어가 없어요. 뾰족한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무엇이 최고의 정책이냐? 안전운항이 최고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험한 바다에서는 내가 목적은 항구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이 최대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거를 항구에 도달하는 시간을 앞당기겠다고 이 스크루를 빨리 돌려가는 전복이 돼요. 바람이 심할 때는 그걸 맞서서 이렇게 폼을 잡을 게 아니라 납죽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국제경제의 바람이 거세기 때문에 납죽 엎드리라는 거예요, 저는. 정부더러. 그러고선 순리에 맞는 정책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회복을 너무 서두르는 나머지 무리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그 경기 회복을 너무 서두르서 무리수를 둔 전례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을 못하지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에 세계가 놀랄 만한 정도의 빠른 회복을 했는데 그게 사실 무리수가 약간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경제가 좀 더 견실한 그런 그 토대 위에서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국민의 정부가 주택 경기 띄우려고 상당히 무리수를 뒀어요. 여러분들 지금 기억에도 없겠지만. 여러분들 아주 고급 아파트가 그 당시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그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는 정책을 쓴 게 있어요. 강남에서 최고의 가격을 호가하는 아파트예요. 그런 정도의 무리수를 썼어요. 주택 경기 띄우려고. 그 다음에 또 국민의 정부가 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벤처 붐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온갖 사이비 벤처들이 다 나왔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건전한 투자를,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된 거예요. 그 벤처 거품이. 또 하나,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길거리에 학생이 지나가면 크레딧 카드를 주고 선물을 줬어요. 세상에 대학생이 크레딧 카드를 받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저 미국에 유학 가 있을 때 제 예금구자에 상당한 돈이 있었어도 절대로 나한테 크레딧 카드 안 줬어요. 교수가 됐을 때 처음 크레딧 카드 받았어요. 근데 지나는 대학생한테 선물 주면서 크레딧 카드를 뿌렸으니 그게 얼마나 큰 거품이 끼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참여정부가 억울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약간의 일리가 있어요. 국민의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거품을 끼게 해가지고 참여정부에서 그 거품이 일부 터지면서 참여정부의 어떤 그 성장률이 낮아진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정부가 지금 경기 회복을 서두르려고 무리수를 두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또 한 번 후회할 일을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최근에 대통령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온 국민이 힘을 합치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실 따져보면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상당히 제한돼 있어요. 뭘 하면 되겠어요? 세금이 어차피 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부모님한테 돈 많이 타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불효자 노릇을 하면 경제가 회복이 빠르죠. 대통령께서 그거를 의미하는 건 아니었겠어요. 아마 자기의 정책에 대해서 거국적인 지원을 호소한 얘기일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거국적인 지원을 원한다면 자기의 정책도 그 지원을 받을 만큼 초연한 공정한 정책을 저는 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파적인 이해관계, 이념적인 어떤 그 포지션, 이것을 떠난 객관적인 정책을 써달라는 것이 내 요청이죠. 그래야만 전 국민이 흔쾌하게 지지를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럼 오늘 제 강연에 맺은 말하고 나중에 이제 질문을 받으려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제가 여태까지 말한 것을 정리해보면 현 정부의 위기 대응은 지극히 근시안적이에요. 그러니까 먼 장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발등에 불을 끄는데 급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당장 성장률을 높이는데 근데 성장률은 그렇게 당장 올라가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 기조를 건실화하는데 더 힘을 쓰라는 것이 제 주문이고요. 그 다음에 토목공사 위주의 부양책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결여된
돼서 온 잘못된 정책이다. 이러한 성급한 부양책은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것이 제 평가예요. 또한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재정 건전성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상당히 많은 감세 조치를 취했잖아요. 거기다도 그 슈퍼 추경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많은 재정 지출을 지금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은 적게 들어오는데 지출이 늘면 큰 재정 적자는 필연적인 사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자랑해오던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은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요. 저는 다시 한번 얘기지만 대운하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지는 위험한 도박이고 심각한 국론 분열을 초래할 것이니까 제발 이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대운하의 꿈은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간절한 소망이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가지 말자. 어차피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여기서 당장 탈출할 길은 없으니까 오히려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반을 다져가자.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제 강연은 이 정도로 끝내고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볼까요? 아무런 질문도 좋습니다. 네. 예. 지금 교수님 이제 강연을 듣고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걸 파악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뭔가 잘못된 거나 이제 그걸 알았을 때 어떤 식으로 행동을 취하든지 이제 그런 게 필요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인터넷상으로 저희가 아무리 의견 이렇게 게시를 한다 해도 사실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전체 국민의 의견이라고도 좀 약간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만약 국민들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일 때 북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해외 투자라든지 또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좀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행동을 취한다든지 만약에 그러니까 고통을 감수할 때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그걸 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말씀드릴 처지도 안 돼요. 저는 이 시장 경제의 신봉자이기 때문에 각자가 자신의 판단에서 행동할 때 경제 전체로는 최선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답을 해줄 위치에 있지 못해요. 죄송합니다. 네. 네. 교수님 강연 재밌게 잘 들었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세금에 대해서 잘 알진 못하는데 그냥 종부세에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관련돼서 질문 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제가 많이 배우진 않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조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종부세가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신 수평적 공평성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보유세라는 점에서 많이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히 제 생각에는 제 짧은 소견으로는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양도세를 강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는데, 우리나라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국가에서도 어떤 제 자산의 보유에 대해서 보유세를 매기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재산의 보유에 대해서 과세하지 말라는 재정학의 이론은 없어요. 예? 물론 이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 아까 말한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죠. 재산은 있을 때 소득세를 낼 현금의 흐름이 없는 문제.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이 보유과세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만한 이유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 과세한 그 선례가 있느냐? 프랑스에 있죠. 프랑스에 솔리다리티 텍스라는 이름이 붙은 세금이 있는데요. 그 사회당 정부가 도입한 건데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최근까지도 있었어요. 그 세금은 자기가 가진 재산 전부를 합친 데 대해서 과세를 해요. 집뿐 아니라. 그러니까 골동품, 서화, 금융자산 전부 더해서 몇 %를 내요.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프랑스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안내해준 부인이 있는데 그 안내해준 부인이 이 솔리다리티 텍스의 과세 대상자예요. 그래서 제가 좀 관심 있어서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더니 불평이 많아요. 이거 다 낸다고. 그래서 제가 웃었거든요. 어디로 갑자기 화를 내고 남은 지금 화가 나는데 넌 왜 웃냐. 그래서 저는 재정학자로서 재미가 있어가지고 이런 선례도 있구나. 이런 사례도 있구나. 그래서 좀 재밌어서 웃었는데 그 사람은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그 세금은 상당히 지독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 아마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아까 그 보유세를 매기지 말고 양도세를 매기라, 그거는 사실은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 거래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면 거래가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 행위에 교란이 생기고 그만큼 효율성의 상실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거래세를 줄여주고 보유세를 높이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은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동의하는 바예요. 그 점엔 동일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종부세 이슈가 되면 반대의 태도로 도는데, 그 양도소득세 강화는 올바른 방향은 아니에요. 보유세 강화가 올바른 방향이에요. 그래야 주택경기 안정에 도움이 돼요. 교수님 정말 반갑고요.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연을 들으면서요, 정말로 지금 현재 교수님이 생각하고 계신 대운하 사업은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현안 정부가 제가 조금 안타까운,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그냥 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학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의 한 사람이지만, 정말로 이 정부가 정말로 조금 더 대한민국이라는 위치를, 정말로 그분은 실제로 건설에도 참여를 했던 분이고 세계 각국을 다녀보셨던 분인데, 정말로 그림을 조금 더 크게 그렸으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로 저도 종부세 이쪽 그 부동산 쪽에 저도 일을 해봤고, 정말로 종부세를 정말로 진짜 상위에 있는 사람, 가진 사람한테 있는 걸 좋은 걸로 했지, 정말로 일반 시민들한테, 일반 서민들한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정책은 아니었다라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또한 세가요? 네, 종부세가요. 일반 시민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전혀, 네, 전혀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같은 그 맥락에서 부동산에 제가 관계해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요, 이거를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이 자금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이거 프로에 따라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부동산을 해보면 아실 거예요,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앞으로 미래로 나아갈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진짜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IT, 우리나라가 점점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퀄리티가 높은 트렌드를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트렌드를 만든 거는 우리가 말하는 스타벅스도 있고요. 정말로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래 국민의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없고 지금 갈팡질팡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저 또한 이런 걸 보면서 너무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참 많이 아픈데요. 저는 대통령, 지금 현재 이런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정말 잘하려고 했었고, 지금 이 상황도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렇게 다투고 있는 그 상황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 정말은 이제는 정말로 모두가 이 나라를 좀 똑바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도 가슴이 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 대통령 주변에 정말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올라가면 잘 안 보이나 봐요.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안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정말로 지식인과 그 분들이 대통령한테 정말로 많은 안건을 제시를 해줘갖고, 그분이 정말로 올바르게 가야 되겠다는 그런 걸 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건가, 왜 저렇게, 정말로 안타깝거든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개별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가까이 계시고 이렇게 정확한 현안을, 안타까운 부분들이 정말 있는 걸 갖다가 말씀을 좀 해주셔갖고요, 정말로 좀 국민의 그것이 제한이 되고요, 그 지식인들이 그런 걸 좀 더 동참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로 한국이 정말로 세계 경제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나라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잘 살려고 하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잘해왔고요, 또 잘해가야 되거든요. 많은 시렵이 있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많은 책들과 또 많은 이런저런 걸로 통해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볼 때는 그런 분들이 안타까워서 네. 좀 더 많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좋은 생각이 들어요. 말씀이세요. 네. 근데 뭐 제가 특별히 대답할 거는 없나 봅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해서 가지고 좀 더 갈 수 알겠습니다. 있도록 해줬으면 그래서 너무 제가 좀 글을 바래요. 쓰는 거예요. 네, 네.
예, 강연 듣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지금 국회 기획재정에 네. 그 모 의원님의 비서로 있습니다. 네. 물론 민주당 쪽이고요. 그 제가 기획재정부 이제 공무원들을 상대를 하다 보면 머리가 굉장히 혼탁해지는데 그 교수님의 글을 이제 홈페이지나 등등 이제 책이나 등등 보면서 굉장히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참 언제 한번 강연을 하시면 꼭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이번에 많은 도움을 이 자리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저 의문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주류 경제학을 하시면서도 소위 일반인들은 보수적이다라고 하지 않는 분조차도 너무 말씀이 없어요. 너무 조용한 분위기. 아까 종부세 왜 그런지 모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수님은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게 교과서를 다시 써야 되냐고 하시고 혹은 그 학자적 양심을 건친다 등등 굉장히 속 시원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다른 그 학계의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위기는 과연 무슨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학계에서 저는 무모한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상당히 그 점잖음을 추구하는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어떤 표현을 쓰면 상당히 과격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졸렬하다. 이걸 과격한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법에는 상대방의 정책이나 이런 걸 졸렬하다라는 말도 금기시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점잖음을 중시하는 사회인데 저는 거의 원색적으로 제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스타일이 그래요, 스타일이. 예, 말하는 스타일이나 글 쓰는 스타일이 그런데 할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점잖음 추구해서 얘기를 안 하고 그런 얘기 내가 어떻게 하나 이런 태도가 많아요. 제가 실제로 이제 그 업무와 관련돼서 좀 자문이라도 좀 구하기 위해서 여러 그 경제학자분들한테 이제 그 연락도 한번 해보고 하는데 그 단순히 이제 나서기 싫다라는 것을 떠나서 굉장히 확고한 소신을 많이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종부세 같은 경우만 해도 세계에 이런 세금이 어딨냐라는 반응들이 굉장히 컸고요. 사실 논리가 아닌 거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세금이라도 우리가 만들어서 합리적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에 선례가 있다 없다는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제 제 업무랑 연관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국회 그 외부 강연을 지금 많이 안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혹시 더 많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강연을 좀 늘리실 계획이 없으신지? 그런 계획은 없어요. 오늘 이걸 통해서 당분간 외부 강연은 거의 안 할 생각을 해요. 교수가 이런 식으로 외부 강연을 찾고 오면 뭔가 정도를 벗어났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교수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내 강의를 수강하는 애들을 상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 정도라고 항상 믿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것도 사실 제 코바디스 한국경제 고백을 했지만 내가 교수로서의 정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된다 이런 그런 그 걱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연도 이렇게 자꾸 많이 나가면 내 스케줄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 오늘도 이거 나오느라고 오후 내내 이제 그 학교에서 일을 접어두고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저 학자로서의 저는 상당한 비용을 치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학자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놔두는 것이 최선이죠. 네. 조기부터 먼저 하고 있다는. 내가 저쪽을 먼저 봤어요. 예. 먼저 하세요. 죄송합니다. 장애유서에 의해서 이분은. 예, 선생님 강의 제가 잘 들었습니다. 네. 또 언론을 통해서 제가 자주 글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적인 정책과 관련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는 선생님께서 명확히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서 저도 생각을 같이 한 부분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대운하 문제입니다. 저도 이제 국가적인 재앙이고 또 이 미래를 파괴하는 행위다. 그런 부분은 생각이 같은데 또 다른 하나는 사실은 저는 행정수도
행정수도의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자체가 지금 완전히 행정수도가 이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반쪽짜리 행정수도 이전인데, 행정수도, 저는 이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 대운하를 보면서, 물론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지만은, 사실 대선 때 충청도로의 수도 이전 공약할 때 저는 굉장히 그때 우려를 했습니다. 똑같은 그런 측면에서. 왜냐하면 지역균형 발전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제도와 권한 그리고 예산을 지역에 골고루 배분함으로써 중앙과 지역이 균등하게 발전하는 것이 지역균형 발전이지, 수도 자체를 이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사례를 보더라도 수도의 이전은 그 나라의 역사적인 맥락과 함께 이전하는 거지, 단순히 일반 정책 그런 차원에서 이전한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정이 뭐 공화정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식민지가 독립국가가 되거나 아니면 독일같이 분단된 국가에서 통일이 됐었을 때, 그런 측면에서도 행정수도, 이제 충청도의 행정수도, 그것도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지금 반쪽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크게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분단된 국가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은 개성을 통일 수도로 장기적으로 삼으면 되지 않나. 그런 이제 측면에서, 선생님께서는 지금 행정수도, 이전 문제에 대해서, 특히 지금 반쪽, 이전에 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그 참여정부가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뭐냐면, 그 행정수도 이전이나 혹은 혁신도시나 이런 것을 여야의 합의에 의한 컨센서스에 의해서 그 정책을 수행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그렇게 추진을 해놓고 지금 이 현 정부에 와가지고 그걸 상당 부분 백지화시킬 계획을 보이잖아요. 그건 엄청난 자원의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금 힘이 들더라도 거국적인 어떤 그 의견의 합의를 보고 일을 시작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당한 낭비가 앞으로 불가피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행정수도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는 그리 잘하는 이슈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잘 모르는 이슈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 괜히 떠들었다가 괜히 뭐,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대답을 못 드리겠네요. 죄송합니다. 대학교 관광학부 1학년 김호섭입니다. 그 친구들 통해서 이제 교수님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친구 따라서 강연 들어왔는데 정말 좋은 말씀 많이 감사했습니다. 제가 진짜 궁금했던 점이 한 가지, 여기서 제일 궁금한 점은 한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민자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양양공항도 그렇고 인천공항 철도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 있는 이번에 얼마 전에 개통한 부산 울산 간 고속도로도 그렇고 민자유치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제 뭐 진짜 세금을 그렇게 뭐 기업한테 쏟아 부을 걸 알면서도 진짜 수요를 부풀려서라도 그 짓을 계속하고 있고, 이제 기업들은 정부가 어차피 적자를 보전해 줄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달려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거거든요. 내가 아까 말한 그 일본의 건설족, 이거 마찬가지로 한국의 건설 회사들이 자꾸 건설 사업을 해야 이윤이 창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경제 이론에 보면 규제를 하는 측과 규제를 당하는 측이 있을 때, 규제를 하는 측은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는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 규제 피규제 관계가 오래 지속되게 하다 보면 규제를 하는 측이 규제를 당하는 측의 포로가 된다는 이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부 측도 이런 건설회사하고 자꾸 관계가 밀접하다 보면 건설회사의 이해관계를 더 앞서서 결정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이익이 가장 우선해야 될 텐데 현실에서는 건설회사의 이익을 더 앞세우게 될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인천공항철도나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막느냐, 그거야 뭐 사실
뾰족한 대안은 없죠. 그만큼 예를 들면 정책 결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뭐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확립돼야 되고 이런 추상적인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걸 막을 구체적인 장치는 사실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사업을 할 때마다 비용 편입 분석을 하잖아요. 경제 타당성 분석을 하잖아요. 그 타당성 분석을 왜곡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대운하 사업도 그러고 KTX 사업도 그러고 새만금 사업도 그러고 그 타당성 평가 자체를 왜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거를 예를 들면 제3자가 보기에 이거는 편익이 너무 부풀었다, 비용이 과소 계상됐다고 주장하는데 저쪽에서 안 들어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게 실제로 수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정확한 비용 편익 분석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제가 경제학을 하지만 비용 편익 분석을 가르치지만 비용 편익 분석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에요.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을 어떤 뾰족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나이가 좀 많네요. 많으십니다. 예. 저보다는 저 아래입니다. 제가 저기, 선생님, 이제 책을 한 이틀 동안 제가 시간을 내서 봤습니다. 되게 학자적인 냄새가 아주 무신 제가 느낌을 느꼈고요. 그 세 속에 좀 이렇게 좀 물들지 않은 깨끗한 그 어떤 이면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너무 과찬이 있어요. 아니, 제가 느끼면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부동산 중개업을 협업해서 지금 종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좀 어려워요. 한 2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정말 뭐 생활에 정말 굉장히 어려움을 부닥치고 있는데, 첫째가 이제 그 부동산은 2006년도에 한참 올랐다가 2년 동안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동자금이 한 811조가 지금 지금 떠돌아다니는데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지금 뭐 주식하고 부동산 쪽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부동산 부동산 관련한 두 권의 책이 나왔는데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라는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거는 부동산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또 부동산 대폭락 시대는 없다라는 그 책이 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읽고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산에서 지금 부동산을 업무하고 있는데 그 저자를 제가 이렇게 모셔다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위해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예측한 대로 한 1월달 지나서 한 3, 4월달에는 괜찮을 것이다 라는 그 예측을 했었는데 그 우연하게 맞았는지 모르지만 우연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한 3, 4월달까지는 좀 많이 이렇게 경기가 좀 좋았었거든요. 그래 지금은 또 경기가 까먹고 있어요. 근데 이 811조라는 그 돈이 정말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버블이 있다라고 일부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이 자료를 다 제가 보니까 부동산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버블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통계청에 나온 자료 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오는 자료를 이렇게 쭉 봤는데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물론 많은 외국에 이렇게 많은 이제 공부도 하시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나라에 부동산 버블이 있는 것인지 경제학자로서의 어떤 한 측면을 좀 얘기해 주면 고맙고요. 한 가지입니다. 그거 한 가지하고 그리고 실물 경기가 지금 살아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거는 경기를 물론 살리는 게 무슨 일이 저는 경제학을 공부는 안 했지만은 나름대로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뭐 수치상으로 또는 어떤 그런 학구적인 의견을 가지고 과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건가 그거 의구심이 좀 많이 들고요. 실물 경제를 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실물 경제를 살려야 돼야만이 경제가 살아가는데 일부 측면에서는 건설 경제를 살려야만이 실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또 일부 쪽에서는 또 하고 계셔요. 그래서 건설 경제가 너무 꺼져 있으니까 과연 실물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어떤 건지 이 두 가지를 좀 의문점이 나서
좀 학자적인 측면에서 얘기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그 거품에 관해서는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경제학자분이, 세계적인 경제학자분이 거품은 꺼져봐야 거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이 지금 거품이 있다 없다를 평가할 마땅한 기준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거품이 껴있느냐, 그건 아무도 자신 있게 얘기 못하죠. 막상 그 일이 닥쳐봐야 하는 거죠. 네. 그건 아무도 자신 있게 얘기 못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실물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어떤 부양책이 필요하다. 물론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건설 사업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손쉽게 건설 토목 사업에 의존하지만 그것은 창조적인 방법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왕 돈 쓸 바에야 좀 더 머리를 써가지고 창의적인 방법을 쓰자는 것이죠. 그건 아주 손쉽게, 그렇잖아요? 건설 현장 열어놓으면 자재 사야 되고 인력 고용해야 되니까 손쉽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잖아요, 일자리를.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2차적, 3차적 효과를 감안한다면 그다지 생산적인 그런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머리를 써서 좀 더 생산적인 사업을 고안해 내자는, 생각해 내자는 것. 그것이 제 주장이죠. 고용 인력을 좀 늘리는 방법도 그게 또 생산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건설업의 고용 효율이 높다는 주장을 하는데 그 고용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영속적인 질 좋은 고용은 아니잖아요. 일시적인 고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넘어갈 수는 있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업이 4대강 정비 사업이 5년을 간다면 5년 후에는 뭐가 되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다른 사업을 통해서 5년 후에도 그것이 일종의 모멘텀이 돼가지고 점차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돈을 쓰되. 물론 저도 뾰족한 답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네. 한 분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받으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래 기다리다가 질문 못할 뻔한 이주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두 가지가 궁금해서요. 제가 잠깐 지방행정기관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마침 조기 집행에 관한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올 때였어요. 근데 공무원들이 돈을 갑자기 풀리니까 어디에다 써야 될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20대들이 경제에 대해서 오히려 생각을 좀 덜 하고 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주변 친구들을 봐도 경제 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오히려 주변 친구들 보면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지내는데 그래도 결국은 이제 미래의 경제의 주인공은 20대니까 20대들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20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특히 경제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질문들이네요, 전부. 우선 그 첫 번째, 돈이 갑자기 그 부처로 배정이 되면 어떻게 쓸지를 몰라 한다.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낭비적인 지출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을 건실하게 유지해가라고 우리가 주문하는 게 그거거든요. 갑자기 돈을 풀면 그런 낭비적 지출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슈퍼 추경 이런 걸로 해서 갑자기 돈을 푸니까 그중 상당 부분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생산적인 용도를 생각해 본 다음에 쓰자는 거죠. 물론 경기 회복의 속도는 조금 늦어지겠죠. 단점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치를 가치가 있는 대가라고 보는 거예요. 조금 더 고려를 함으로써 경기 회복의 속도를 늦추지만 그 대신 돈을 좀 더 생산적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정도밖에 대답을 할 수 없고요. 두 번째, 우리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거 참 어려운 문제죠. 그 답을 알면 제가 철학자로서 추앙을 받지 지금 이런 그야말로 속세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건 상당히 철학적인 문제고, 제가 그냥 원론적인 말이란 것은 각자 자신의 커리어 때문에 너무 많은 중압감을 갖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요즘의 대학생들이, 젊은 세대들이. 그거는 저는 인정해요. 그러면서도 사회에 대한 어떤 관심? 이거는 놓지 말자는 것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죠. 사실 여러분들은 다 사회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했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제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이 좀 사회적인 의식도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끝내도 되겠습니까? 그 앞으로 저하고 대화하고 싶으면 저희 홈피를 알고 계시잖아요. 홈피에다 언제든지 글 올리시고 여기 그 알라딘 그 행사에 왔다고 말씀하시고 뭐 이름은 안 밝히셔도 되고 그다음에 제 이메일도 요즘엔 뭐 거의 공개된 자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언제든지 대화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자주 여러분과 교통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